한 사람의 삶이 말이야. 종이 몇 장보다 가벼웠던 때가 있었지. 칼은 이미 나를 겨누고 있었고 판결은 그 전에 끝나 있었지. 족보에 이름 하나 지운다고 그 사람이 사라지는 줄 알았던 거야. 억울함이라는 건 억울하다. 소리 없이 너무나 쌓이는 억울하다. 법이거든.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 반드시 진실을 밝힌다. 퇴근 후 막걸리 한 사발 사람 사는 이야기. 자, 민초야담 시작하네. 이놈의 목을 치시오. 대청마루에 끌려온 사내의 목덜미에 칼날이 닿았다. 문중대소사를 의논하는 자리였다. 한양 가는 길목마을, 박씨 문중의 종가댁. 사랑채 마루엔 좋기 20명은 넘어 보이는 일가 어른들이 둘러앉았고 그 한가운데 무릎 꿇린 사내 하나. 30년을 속였구나, 30년을. 종손 방망길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종이 쪽지를 흔들었다. 내 놈의 어미가 누구 씨를 받았는지 이제야 알았다. 바깥 사람이 아니다. 내 핏줄엔 박씨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 사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 들 수가 없었다. 뒤에서 하인 둘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목에 걸친 칼날은 숨만 크게 쉬어도 살같이 베일 것 같았다. 문중에서 받아먹은 것만 해도 수백 냥이다. 제사 때마다 밥 얻어먹고 흉년엔 곡식 구워가고 심지어 혼사 치를 때도 댁에서 돈 보태지 않았더냐. 족보에 오른 덕에 그렇게 살았다. 박씨 문중 사람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천한 핏줄이라니. 어디 말을 해보거라. 내가 박씨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숨긴 거냐?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거냐? 사내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방망길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어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었을 게 아니냐. 너는 사실 바깥 핏줄이 아니다. 내 진짜 아비는 따로 있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했겠느냐?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럼 내 아비는? 박진사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하시던가? 사내는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 박진사. 그이는 죽기 직전까지도 사내를 아들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입 닥치고 있는 걸 보니 눈치는 챘구나. 방망길이 손뼉을 쳤다. 좋다. 그럼 이제부터 내 이름은 족보에서 지운다. 제사 지낼 때 내 자리는 없다. 문중 땅 한 뼘도 내 것 아니다.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거라. 사내의 어깨가 떨렸다. 30년을 살아온 이름이 하루아침에 지워진다니. 잠깐.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하나가 손을 들었다. 족보에서 이름 지우는 건 문중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는 일 아니었소? 방망길이 눈을 가늘게 떴다. 삼촌, 지금 이 자식 편을 드시는 겁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법도를 따지는 거요. 저 사람이 정말 박씨 핏줄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 쪽지 하나뿐인데 그걸로 사람 하나를 문중에서 쫓아낸단 말이오. 방망길이 쪽지를 펼쳤다. 여기 보시오. 박진사 어르신 친형이 남긴 글이요. 동생이 데려온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다. 저작거리 주막계집이 낳은 자식을 데려다 족보에 올렸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소? 그게 언제 쓴 글인지는 아시오? 30년도 더 됐겠지. 그럼 왜 이제 와서 꺼내는 거요? 방망길이 피식 웃었다. 그건 묻지 마시오. 아무튼 이 글이 진짜라는 건 필적으로도 확인됐소. 박진사 어르신 친형 맞소?
노인이 입맛을 다셨다. 그렇다 해도 저 사람이 지금까지 문중 사람으로 산 건 사실 아니오. 하루아침에 내쫓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소? 가혹하다고요? 방망길이 목소리를 높였다. 30년 동안 남의 성을 도둑질한 놈한테 가혹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놈이 제사상에 올라 절 받을 때마다 조상님들 가슴에 못이 박혔을 거 아니오. 마루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래도 그렇지. 아니, 종손 말도 일리가 있지 않소? 족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고치는 게 아닌데. 그때였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목에 걸린 칼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똑바로 방망길을 쳐다봤다. 종손 어르신. 뭐, 제가 박 씨가 아니라는 증거가 그 쪽지 하나뿐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그럼 제가 박 씨 핏줄이라는 증거를 가져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방망길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증거를? 예. 좋아. 그럼 보름 안에 가져와 봐라. 족보, 문서, 증인, 뭐든 좋으니 내가 박 씨 핏줄이라는 걸 증명해봐. 보름이면 충분합니다. 사내가 천천히 일어났다. 칼을 든 하인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마루에 앉았던 사람들도 술렁였다. 야, 이놈아. 누가 일어나래. 방망길이 소리쳤지만 사내는 이미 마루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보름 뒤에 오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사내가 사라지고 마루엔 정적이 흘렀다. 한참 뒤 노인이 중얼거렸다. 저 사람 뭘 믿고 저러는 걸까? 방망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내의 이름은 박도령. 아니, 이제는 그 이름조차 제 것인지 알 수 없게 됐지만 종가댁을 나선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을 어귀까지 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진짜 박 씨 아니래. 아이고, 30년을 속이고 산 거야? 그러게. 제사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더니만. 박도령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집은 마을 끄트머리에 있었다. 초가집 2칸, 문중에서 내준 땅 한 귀퉁이에 지은 집이라 이것도 이제 제 것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영감, 벌써 오셨소? 응. 문중 회의는 잘 됐소? 올해 제사 때 재물은 뭘로 정했대요? 박도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마루에 주저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봤다. 아내가 걸어나와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소? 별일 없어. 별일 없긴. 얼굴이 왜 그래요? 박도령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박씨 아니래. 예. 문중에서 쫓겨났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요? 족보에서 내 이름 지운대. 보름 안에 이 집에서도 나가야 돼. 아니, 갑자기 왜요? 30년을 박씨 문중 사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박도령이 쪽지 이야기를 했다. 친형이 남긴 글, 친자식이 아니다는 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영감 진짜 아버지는 누구요? 모르겠어. 어머님은 뭐라 하셨소?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박도령의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죽기 직전까지도 아들에게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었다. 너는 박씨 핏줄이다.
당당히 살 거라. 그 말만 남기고 눈을 감으셨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영감.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진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겠소? 모르겠어. 그럼 어쩌게요? 문중에서 나가면 우린 어디 가서 살아요? 박도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박도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 일어나 어머니 유품이 담긴 괴짝을 열어봤다. 낡은 치마 저고리 몇 벌, 놀이개 하나,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 펼쳐보니 옛날 편지 몇 통이었다. 첫 번째 편지. 아이는 잘 있소? 내가 곁에 없어도 그 아이만은 잘 키워주시오. 두 번째 편지. 문중에서 혹시라도 눈치채면 안 돼요. 아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세 번째 편지. 나는 곧 멀리 떠나오. 다시는 소식하지 못할 것이오.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시오. 박도령의 손이 떨렸다. 편지 끝에 낙관이 찍혀 있었다. 박상훈, 박진사의 친형. 종가댁 회의에서 방망길이 꺼낸 쪽지를 쓴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이 편지는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했다. 문중에서 눈치채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박도령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박상훈이 날 숨긴 거다. 왜? 무슨 이유로? 다음 날 새벽, 박도령은 집을 나섰다. 아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어디 가요? 한양. 한양은 왜요? 알아봐야 할 게 있어. 영감, 지금 몸 상태로 한양까지 어떻게 가요? 보름밖에 안 남았다며요? 그래서 가는 거야. 시간이 없어. 박도령은 집신을 신고 마당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아내가 문지방에 기대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꼭 돌아오유. 박도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을 벗어나는데 길 한쪽에서 누군가 불렀다. 박서방. 돌아보니 같은 마을 사는 김초씨였다. 과거 공부하다가 장원급제는커녕 초시에서 떨어진 뒤로 마을 훈장 노릇하는 사람. 들었네. 자네 문중에서 쫓겨났다며? 박도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초씨가 피식 웃었다. 허허, 신기한 일도 다 있지. 30년을 박씨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주막집 자식이었다니. 초씨 어른, 왜 기분 나쁜가? 사실이잖나. 자네 어미 한양 저작거리에서 술 팔던 계집이었다며? 그 계집이 누구 씨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낳은 게 자네고. 박도령의 주먹이 떨렸다. 김초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그동안 문중 제사 때마다 자네가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아나? 저 자식, 제 핏줄도 모르고 저런 애 하고 말이야. 알고 계셨습니까? 응. 초씨 어른, 제가 박씨 핏줄이 아니란 걸. 진작 알고 계셨단 말입니까? 김초씨가 빙그레 웃었다. 허허, 뭘 알긴. 나도 이번에 처음 들었네. 다만 예전부터 좀 이상하긴 했지. 자네 박진사 어르신이랑 하나도 안 닮았거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달라. 그래서 혹시 했는데 역시나더군. 박도령은 고개를 숙였다. 김초씨가 어깨를 툭 쳤다. 뭐 그리 기죽지 말게.
천안 핏줄이라고 해서 사람 대접 못 받는 건 아니잖나. 앞으로 그냥 천민으로 살면 되네. 어차피 자네 글도 별로 못 읽잖나. 박도령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다. 뒤에서 김초씨가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자존심은 또 왜 그리세? 한양까지는 사흘 걸렸다. 걷고 또 걸었다. 중간에 주막에 들러 밥을 얻어먹으려 했는데 주막 주인이 박도령을 보더니 코를 찡그렸다. 거지는 사양이요. 밥값은 드리겠습니다. 밥가? 돈 있소? 박도령이 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냈다. 집에서 가져온 전 재산이었다. 주막 주인이 힐끗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저 구석에 가서 드시오. 다른 손님들 눈에 안 띄게. 구석 자리에 앉아 식은 밥에 된장국을 말아 먹었다. 옆자리에선 양반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요즘 세상 가짜가 너무 많아. 그러게 말이야. 족보에 이름 올리는 것도 돈이면 되니까. 심지어 노비 출신도 족보 사서 양반 행세한다더군. 허허, 그런 놈들은 나중에 다 들통나게 돼 있어. 아무리 숨겨도 천안 피는 감출 수 없거든. 박도령은 숟가락을 놓았다.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한양에 도착했을 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밥 비워가는 거리, 저작거리 한쪽에 옛날 주막이 있었다는 자리가 있었다. 박도령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혹시 30년 전에 여기서 주막하던 사람 아십니까? 주막? 여기 주막이 한두 곳인가. 그 계집 혼자 하던 주막인데. 계집? 혼자?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모르겠는데. 박도령은 하루 종일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30년이란 세월이 모든 걸 지워버린 것이다. 해가 저물 무렵 박도령은 길 한쪽에 주저앉았다. 이러다가 보름이 다 지나가겠구나. 그때였다. 옆에서 늙은 거지 하나가 다가왔다. 형씨, 뭘 찾고 있소? 박도령이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은 이 근처에 오래 사셨습니까? 오래 살긴.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빌어먹고 살았지. 그럼 혹시 박도령이 조심스레 물었다. 30년 전 이 근처에서 주막하던 계집 아십니까? 혼자 살면서 아이 하나 낳았다는. 늙은 거지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 계집. 아십니까? 알지. 그 계집 나중에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소문이 자자했거든. 무슨 소문입니까? 늙은 거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그 계집 양반집 도련님하고 정을 통했다더군. 박도령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양반집 도련님이요? 그래. 한양 사대부 집안 도련님이었다는데 그 도련님이 주막에 자주 왔었나 봐. 그러다가 계집이 배가 불렀고 그 도련님은 누구입니까? 늙은 거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몰라. 다만 계집이 떠나기 전에 누군가가 찾아왔었다더군. 양반 차림한 사람이. 박도령의 심장이 뛰었다. 그 사람이 박상훈입니까? 늙은 거지가 눈을 크게 떴다. 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시오? 박도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손이 떨렸다. 편지가 맞았다. 박상훈이 어머니를 찾아왔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갔다. 그럼 박상우는 왜 그랬을까? 왜 아이를 숨겼을까? 늙은 거지가 턱을 괴었다. 박상훈, 그 양반 나중에 벼슬길에 올랐다던데. 벼슬이요? 그래. 한양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갔다더군. 그런데 갑자기 관직 버리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어. 언제입니까? 글쎄, 한 25년쯤 됐나? 박도령은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25년 전이면 자기가 5살 때쯤이다. 그때 박상훈이 사라졌다는 건가? 그 양반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늙은 거지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 다만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어딥니까? 남쪽 어느 섬이라던데. 이름은 기억 안 나. 박도령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거지에게 남은 돈을 쥐어줬다. 고맙습니다. 형씨, 그 양반을 왜 찾소? 박도령은 대답하지 않고 저작거리를 벗어났다. 그날 밤, 박도령은 한양 성박 주막에서 잤다. 아니, 자려고 했다.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옛날 일들이 떠올랐다. 박도령이 10살 때였다. 문중 제사가 있었다. 종가댁 사랑채에 일가 사람들이 모여 조상님 제사를 지냈다. 제물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술잔을 올렸다. 박도령은 아버지 박진사 옆에 앉아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방망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자식,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옆에 있던 어른이 대답했다. 박진사 아들이잖나. 아들, 친아들인지도 모르면서. 쉿, 조용히 해. 박진사 어르신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방망길이 피식 웃었다. 들으면 어때? 어차피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순간 박도령의 어깨를 누군가 쳤다. 돌아보니 아버지 박진사였다. 도령아. 예, 아버지. 혹시 배고프냐? 아닙니다. 그럼 목마르냐? 아닙니다. 박진사가 박도령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착하구나. 그 손길이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박도령이 20살 때였다. 혼사를 치를 때였다.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데 신부 아버지가 박도령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 사람이 박진사댁 아들이라는? 중매쟁이가 얼른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박씨 문중종손 바로 아래 학렬이옵니다. 신부 아버지가 박도령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근데 얼굴이 왜 이리 거무스름한가? 양반 자제치고는 좀. 아, 그게. 중매쟁이가 말끝을 흐렸다. 신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뭐 어쩌겠나. 이미 혼례 날짜 잡았는데. 그렇게 마치 물건 고르듯 박도령의 혼사는 치러졌다. 박도령이 25살 때였다. 문중에서 땅을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 종가댁에서 각 집안의 논밭을 배분했다. 박도령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박도령 몫은 뒷산 돌밭으로. 방망길이 그렇게 말했다. 예, 그건 너무. 왜? 불만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집들은 다 평지 논을 받았는데 저만 돌밭을. 자네 집이 문중에 기여한 게 뭐가 있나? 제사 때 밥이나 얻어먹지. 박도령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돌밭을 받았다. 1년 내내 돌을 골라내도
제대로 된 곡식은 나지 않는 땅. 박도령이 30살 때였다.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 문중에서 식량을 나눠줬다. 각 집안에 쌀 한 섬씩. 그런데 박도령 집만 쌀 반 섬에 보리쌀을 섞어서 줬다. 왜 저희 집만? 자네 집은 식구가 둘뿐이잖나. 반 섬이면 충분해. 하지만 다른 집들도 식구가 둘인 곳이 있는데 자네 집은 달라. 방망길이 차갑게 말했다. 다른 집들은 대대로 문중에 충성했지만 자네 집은 뭐? 말끝을 흐렸지만 뜻은 분명했다. 너희 집은 진짜 박씨가 아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이고 반복됐다. 제사 때마다, 땅 나눌 때마다, 문중일 있을 때마다. 박도령은 늘 뒷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대했다. 박도령이 35살 때였다. 마을에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있었다. 김초 씨의 조카였다. 문중에서 노자돈을 걷어줬다. 각 집안에서 한 양씩 내자. 박도령도 돈을 냈다. 그런데 김초 씨가 말했다. 박도령 집은 반냥만 내도 돼. 예. 아니, 자네 집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반냥만 내.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이지만 속뜻은 달랐다. 너희 집은 문중 사람도 아닌데 돈 내는 것도 부담스럽지? 박도령은 그래도 한 양을 냈다. 아닙니다. 저희도 같은 문중 사람이니 똑같이 내겠습니다. 김초 씨가 피식 웃었다. 허허, 자존심은 또 왜 그리세? 그 웃음소리가 귓속에 박혔다. 주막 천장을 바라보던 박도령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는 누구인가? 박씨가 아니라면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머니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박진사는 왜 나를 아들이라 불렀을까? 박상우는 왜 나를 숨겼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문중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한 양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애쓰며 누군가의 조롱을 참아가며 박도령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박도령은 일찍 일어나 주막을 나섰다. 남쪽으로 가야 했다. 박상훈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섬. 그곳을 찾아야 했다. 주막을 나서는데 뒤에서 주막 주인이 불렀다. 손님. 예. 밤새 혼잣말 하시던데 괜찮으십니까? 혼잣말이요? 예. 나는 누구인가 하고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박도령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는데 혹시 무슨 큰 고민 있으십니까? 박도령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가는 길. 사흘을 더 걸었다. 중간에 강을 만나 나룻배를 탔다. 뱃사공이 물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남쪽 섬입니다. 남쪽 섬? 어느 섬인데요? 모릅니다. 예. 박도령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박상훈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섬입니다. 뱃사공이 고개를 갸웃했다. 박상훈?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십니까? 아, 맞다. 예전에 벼슬하던 양반 아닙니까? 한양에서 내려와서 어느 섬에서 은둔 생활한다는. 어느 섬입니까? 뱃사공이 턱을 개었다. 글쎄요. 확실하진 않은데 남해 어느 섬이라고 들었습니다. 남해요? 예. 거기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양반이 거기 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박도령의 가슴이 뛰었다. 지금도 거기 계십니까? 글쎄요. 10년도 더 된 소문이라. 박도령은 나룻배에서 내리자마자 남쪽으로 달려갔다. 닷새가 지났다. 박도령은 남해에 도착했다. 작은 포구 마을.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혹시 박상훈이라는 양반 아십니까? 어부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박상훈? 아, 그 은둔 양반 말씀이시오? 네. 지금도 여기 계십니까? 어부가 고개를 저었다. 그 양반 작년에 돌아가셨소. 박도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돌아가셨다고요? 예. 병으로 돌아가셨다던데. 그럼 박도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부가 이상한 표정으로 박도령을 봤다. 손님, 그 양반이랑 무슨 관계시오? 박도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관계,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나는 그 양반이 숨긴 아이입니다라고. 어부가 한숨을 쉬었다. 뭐 사연이 있으신가 보구려. 그 양반 집은 저기 산 중턱에 있소. 가보시면 뭔가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박도령은 허겁지겁 산으로 올라갔다. 산 중턱? 작은 초가집 하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박도령이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문을 밀어보니 잠기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방. 낡은 책상 하나. 그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박도령이 조심스레 펼쳐봤다. 첫 번째 서류. 박상훈 관직 사임서. 두 번째 서류. 재산 처분 증서. 세 번째 서류. 낡은 족보였다. 박도령이 족보를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다. 거기엔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 아니, 다른 곳에 있었다. 족보 맨 앞장. 박씨 종가 적장자. 그 자리에 박도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도령은 족보를 들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씨 종가 적장자. 자기 이름이 거기 있었다. 문중에서 받은 족보엔 없던 이름. 방망길이 보여준 족보엔 없던 이름. 그런데 박상훈이 가지고 있던 족보엔 그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박도령의 손이 떨렸다. 이게 대체 무슨...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시오? 박도령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문간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들어와서. 손님, 혹시 박상훈 어르신을 찾아오셨소? 예. 하지만 들으니 돌아가셨다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지. 혹시 어르신은? 나는 이 집 머슴이었소. 박상훈 어르신을 10년 넘게 모셨지. 박도령이 얼른 절을 했다. 어르신,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박도령이 족보를 내밀었다. 이 족보, 진짜입니까? 노인이 족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입니다. 그럼 제가 정말 박씨 종가 적장자란 말입니까? 노인이 박도령을 빤히 쳐다봤다. 손님, 혹시 성함이? 박도령입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박도령? 그럼 손님이 바로 저를 아십니까? 노인이 천천히 주저앉았다. 아, 드디어 오셨구려. 예.
박상훈 어르신께서 죽기 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손님이 오시기를. 박도령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를요? 왜요? 노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시지요. 노인이 입을 열었다. 박상훈 어르신은 원래 박씨 종가의 장남이셨습니다. 예. 그런데 어르신 아우가 있었지요. 박진사라는 분. 박도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박진사 어르신은 형님보다 먼저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을 낳았지요. 그게 저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건 다른 아이였어요. 박도령이 멍해졌다. 다른 아이요? 예. 박진사 어르신의 첫째 아들. 이름은 박성길이라 했습니다. 박도령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노인이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지요. 박진사 어르신 부부가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노인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얼마 뒤 박상훈 어르신이 한양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제 어머니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주막을 하던 여인. 어르신은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박도령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문중에서 허락할 리 없었지요. 천한 여인과의 혼인을. 그래서 어르신은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 노인이 눈을 감았다. 어르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아이를 동생에게 맡기기로. 박도령의 입이 떡 벌어졌다. 예. 박진사 어르신은 첫째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상훈 어르신이 제안했지요. 내 아들을 자네 아들로 키우게. 라고. 그럼 박도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저는 박상훈 어르신의 친아들이란 말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손님은 박씨 종가의 적장자이십니다. 원래라면 손님이 종손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박도령은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박상훈 어르신은 그 비밀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알면 천한 여인의 자식이라고 손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박진사 어르신의 아들로 키운 겁니다. 족보에도 그렇게 올렸고. 박도령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족보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쓰게 웃었다. 그건 나중에 누군가 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바꿔치기요? 예. 박상훈 어르신이 관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내려온 이유가 그겁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은 알았습니다. 문중에서 족보를 조작하고 있다는 걸. 박도령의 주먹이 떨렸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박진사 어르신의 조카 박만길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박진사가 죽기 몇 년 전 박만길이 문중 일을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박만길은 알았습니다. 박진사 어르신한테 친아들이 없다는 걸. 그리고 손님이 박상훈 어르신의 친자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진사 어르신이 죽기 직전에 술 취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답니다. 도령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형님의 아들이다. 라고 박도령이 이를 갈았다. 그럼 박만길은 진작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상훈 어르신이 살아계실 땐 함부로 못했지요. 어르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왜 박상훈 어르신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당장 문중에 가서 밝히면 되지 않았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어르신의 고민이었습니다. 밝히면 손님 어머니의 신분도 드러나게 되니까. 천한 여인의 자식이라는 걸 문중 사람들이 알게 되면 손님은 평생 천대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참았습니다. 차라리 박진사 어르신의 아들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지요. 박도령이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결국 저는 천대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건 박만길이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주먹을 쥐었다. 박만길은 박진사 어르신이 돌아가시자마자 족보를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손님을 박진사 어르신의 서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박도령의 눈이 커졌다. 서자요? 그렇습니다. 원래 족보엔 손님이 박진사 어르신의 적자로 올라가 있었는데 박만길이 슬쩍 고쳐서 서출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그럼 문중 사람들은 그걸 믿었지요. 박도령은 첩의 자식이다. 그래서 손님을 깔보기 시작한 겁니다. 박도령의 온몸이 떨렸다. 그런데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진사 어르신 부인은 진작 돌아가셨고 박상훈 어르신은 이곳에 계셨으니 아무도 진실을 모릅니다. 박만길만 알고 있었지요. 그럼 이번에 박만길이 꺼낸 쪽지는 노인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박만길이 조작한 겁니다. 박상훈 어르신 필체를 흉내내서. 필체를요? 박만길은 어릴 때부터 글씨를 잘 썼습니다. 남의 글씨를 흉내내는 재주가 있었지요. 그걸 이용해서 박상훈 어르신이 쓴 것처럼 거짓 쪽지를 만든 겁니다. 박도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종손자리 때문입니다. 종손자리요? 박만길은 박진사 어르신의 조카입니다. 만약 손님이 박상훈 어르신의 적자라는 게 밝혀지면 종손은 손님이 되는 겁니다. 박만길은 그게 두려웠던 거지요. 박도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서 저를 문중에서 쫓아내려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도령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제사 때마다 뒷자리에 앉았던 일, 혼사 때 무시당했던 일, 땅 분배 때 돌밭을 받았던 일, 흉년 때 쌀 반선만 받았던 일, 그 모든 게 박만길의 조작 때문이었다. 어르신, 박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상훈 어르신은 왜 이 족보를 숨기고 계셨습니까? 어르신은 손님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저를요? 예.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도령이가 진실을 알고 찾아온다면 그때는 이 족보를 주겠다. 하지만 평생 모르고 산다면 그냥 묻어두겠다. 박도령이 고개를 숙였다. 왜 그러셨을까요? 손님이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손님의 몫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노인이 박도령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손님,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박도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밤 박도령은 박상훈의 집에서 묵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박씨 종가 적장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동안 받았던 모멸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방망길의 비웃음, 김초 씨의 조롱,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박도령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가득했다. 아버지. 박도령이 중얼거렸다. 아니, 박상훈 어르신. 박상훈. 자신의 진짜 아버지. 평생 숨기고 산 아버지. 어르신은 왜 저를 버리고 떠나신 겁니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만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이 박도령을 불렀다. 손님, 이것도 가져가시지요. 노인이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박상훈 어르신이 손님을 위해 남겨두신 겁니다. 박도령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문서, 박상훈 혼인증서, 어머니와의 혼인을 증명하는 문서였다. 비록 문중의 허락 없이 한 혼인이었지만 관아의 신고는 했던 모양이다. 두 번째 문서, 박도령 출생신고서, 박상훈의 친자식으로 신고된 문서. 세 번째 문서, 박씨 종가상속 문서, 박상훈이 종손 자리를 박도령에게 물려준다는 내용. 박도령의 손이 떨렸다. 이걸로 제가 종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이 문서들은 모두 관아에 신고된 것들이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박도령이 문서를 가슴에 품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손님, 문중으로 돌아가십니까? 박도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방망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도령이 집을 나섰다. 마을로 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번엔 달랐다.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다. 분노가 아니었다. 결이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사흘이 걸렸다. 중간에 한양을 거쳐 문중이 있는 마을로 향했다. 마을 어귀에 너무나 도착했을 억울하다.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박도령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 사람 돌아왔네. 증거 찾았대? 설마. 진짜 주막계집 자식인데 무슨 증거가 있겠어. 박도령은 그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영감, 정말 돌아오셨소? 미안해. 오래 걸렸어. 괜찮아요. 무사히 돌아오신 게 어딥니까?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증거는 찾으셨어? 박도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품에서 문서들을 꺼냈다. 이게 뭐요? 내가 박씨 종손이라는 증거야. 아내의 눈이 커졌다. 종손이요? 응. 내가 박상훈 어르신의 친아들이었어. 박도령이 그간의 일을 얘기했다. 박상훈의 비밀, 방망길의 조작, 족보의 진실.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일들이 다 방망길 짓이었어. 아내가 분노에 떨었다. 그 나쁜 놈.
박도령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내일 문중회의가 있어. 그때 모든 걸 밝힐 거야. 영감 조심하셔요. 방망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알아. 박도령이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종가댁 기와집이 보였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진다. 그리고 방망길의 거짓이 세상에 드러난다. 다음 날, 보름째 되는 날이었다. 종가댁 사랑채에 문중 사람들이 모였다. 방망길이 상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 박도령이 온다던데 정말 올까? 옆에 앉은 김초씨가 비웃었다. 허허, 올 리가 있나? 무슨 증거를 가져온다고 큰 소리 쳤지만 어차피 허풍이었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사람들 많이 불러놨네. 방망길이 마루를 둘러봤다. 문중 어른들이 20명도 넘게 앉아 있었다. 모두 방망길 편이었다.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 하거든 바로 쫓아내야 해. 걱정 말게. 내가 알아서 하지. 그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박도령이 들어왔다. 손에 보자기 하나를 들고 왔구나. 방망길이 비웃음을 지었다. 보름 안에 증거를 가져온다더니 정말 가져왔나? 박도령은 대답하지 않고 마루 한가운데 섰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정말 증거 있나 봐. 설마 주막계집 자식이 무슨 증거가 있겠어. 방망길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자, 박도령. 보름이 다 됐네. 증거를 보여주게. 박도령이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서 낡은 족보 하나가 나왔다. 방망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뭔가? 족보입니다. 박도령이 족보를 펼쳤다. 이 족보에는 제 이름이 박씨 종가 적장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마루가 술렁였다. 적장자? 그게 무슨 소리야? 방망길이 벌떡 일어났다. 야, 그게 무슨 헛소리냐? 내가 종가 적장자라니? 헛소리가 아닙니다. 박도령이 족보를 방망길 앞에 내밀었다. 여기 보십시오. 박상훈 어르신의 친자식으로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방망길이 족보를 낚아챘다. 펼쳐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박상훈 어르신이 직접 보관하고 계시던 족보입니다. 관아에 신고된 정식 족보입니다. 김초씨가 끼어들었다. 야, 잠깐.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위조한 거 아니고. 박도령이 보자기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건 박상훈 어르신과 제 어머니의 혼인 증서입니다. 문서를 펼쳤다. 관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방망길이 문서를 빼앗아 봤다. 도장이 찍혀 있었다. 관아 도장. 위조할 수 없는 것. 그렇다고 해도 내 어미는 주막계집이잖아. 천한 여자의 자식을 종손으로 인정할 순 없어. 박도령이 조용히 말했다. 제 어머니는 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뭐? 박도령이 세 번째 문서를 꺼냈다. 이건 제 어머니의 호적입니다. 문서를 펼치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제 어머니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 한양으로 올라와 주막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방망길이 문서를 낚아채 봤다. 호적엔 양반 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따라서 저는 천한 피가 아닙니다. 양반의 피입니다. 마루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방망길이 이를 갈았다. 좋아. 그럼 내가 박상훈 어르신의 친자식이라 치자. 하지만 박상훈 어르신은 형님이시지 않나? 종소는 아우인 박진사 어르신의 핏줄이 이어받는 거야. 박도령이 고개를 저었다. 박진사 어르신께는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박진사 어르신의 첫째 아들 박성길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 뒤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방망길이 비웃었다. 그럼 넌 뭐냐? 내가 박진사 어르신 아들 아니었나? 저는 박상훈 어르신의 친자식입니다. 박진사 어르신이 양자로 들이신 겁니다. 박도령이 네 번째 문서를 꺼냈다. 이건 양자 입양 증서입니다. 문서를 펼쳤다. 박상훈 어르신과 박진사 어르신이 합의하여 저를 박진사 어르신의 양자로 들였습니다. 관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양자라고? 그럼 박도령은 박진사 어르신 친자식이 아니었구나. 방망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래. 양자면 어쩌겠나. 양자는 친자식이 아니야. 종손 자격이 없어. 박도령이 조용히 말했다. 조선의 법에 양자도 친자식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박상훈 어르신의 친자식이기도 합니다. 종가의 장남 적장자 박도령이 5번째 문서를 꺼냈다. 이건 박상훈 어르신이 쓰신 유언장입니다. 문서를 펼쳤다. 종손 자리는 내 친아들 박도령에게 물려준다. 박상훈 어르신의 친필입니다. 마루가 또다시 술렁였다. 방망길이 문서를 낚아챘다. 손이 떨렸다. 이건 박상훈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겁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박도령이 마당을 돌아봤다. 들어오십시오. 문간에서 늙은 노인 하나가 걸어 들어왔다. 박상훈 집에 있던 머슴이었다. 이분이 박상훈 어르신을 10년 넘게 모신 분입니다. 유언장 작성할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노인이 절을 했다. 맞습니다. 박상훈 어르신께서 직접 쓰신 유언장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방망길이 뒤로 휘청거렸다. 김초씨가 얼른 부축했다. 종손, 정신 차리시게. 방망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박도령이 한 걸음 다가갔다. 종손 어르신, 뭐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도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어르신께서 전에 보여주신 쪽지, 박도령은 주막 계집 자식이라고 쓰인 쪽지 말입니다. 방망길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왜? 그 쪽지 박상훈 어르신이 쓰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루가 조용해졌다. 방망길이 눈을 피했다. 무슨 소리를. 어르신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박상훈 어르신 필체를 흉내내서 방망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무슨 증거로. 박도령이 6번째 문서를 꺼냈다. 이건 박상훈 어르신이 예전에 쓰신 편지입니다. 편지를 펼쳤다. 필체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르신이 보여주신 쪽지와 이 편지의 필체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편지와 쪽지를 비교했다. 한참 뒤 한 어른이 중얼거렸다. 다르네. 예, 필체가 달라.
쪽지는 좀 더 각이 져 있고 편지는 좀 더 둥글어.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자세히 보니 확실히 달라. 방망길이 벌벌 떨었다. 아, 아니야. 그건 박도령이 조용히 말했다. 종손 어르신. 어르신은 제가 종손이 되는 걸 막기 위해 거짓 쪽지를 만드셨습니다. 아, 아니라니까. 그리고 족보도 조작하셨습니다. 박도령이 마루를 둘러봤다. 여러분, 문중에 있는 족보를 가져와 주십시오. 잠시 뒤 누군가 족보를 가져왔다. 박도령이 펼쳤다. 여기 보십시오. 제 이름이 서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박진사 어르신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서자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진사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 누군가 족보를 고쳐서 서출이라고 적어 넣은 겁니다. 박도령이 방망길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사람이 바로 종손 어르신입니다. 방망길이 뒤로 물러섰다. 아, 아니야. 나는 어르신은 제가 종손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온갖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박도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때문에 저는 30년을 천대받으며 살았습니다. 마루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방망길을 쳐다봤다. 방망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땅만 쳐다볼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하나가 일어났다. 문중 최고 어른이었다. 방망길. 예. 이게 사실이냐? 방망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족보를 조작하고 거짓 쪽지를 만들고 문중 사람을 속였다니.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종손 자격이 있느냐? 방망길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이 박도령을 돌아봤다. 박도령? 예, 어르신. 내가 보여준 증거들 모두 진짜냐? 예. 관아에 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노인이 마루를 둘러봤다. 문중 어른들께 묻겠습니다. 박도령을 종손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한참 뒤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증거가 확실하니 박상훈 어르신의 친자식이라면 종손 자격이 있지. 노인이 선언했다. 그럼 오늘부로 박도령을 박씨 문중의 종손으로 인정한다. 마루가 술렁였다. 박도령은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30년 만에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방망길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박도령이 그에게 다가갔다. 종손 어르신. 가거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도령이 쪼그려 앉았다. 왜 그러셨습니까? 방망길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종손 자리가 탐났다. 그것뿐입니까? 아니. 방망길이 쓰게 웃었다. 내가 미웠다. 저를요? 응. 넌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좋아했어. 박진사 어르신도 문중 어른들도. 방망길이 주먹을 쥐었다. 나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무도 나를 안 봤어. 내가 있으니까. 박도령은 말이 없었다. 방망길이 웃음을 터뜨렸다. 우습지? 질투 때문에 사람 하나를 망쳤으니.
박도령이 천천히 일어났다. 어르신. 뭐냐? 저는 어르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방망길이 고개를 들었다. 박도령이 마루를 내려섰다. 하지만 문중일은 계속 맡으셔도 됩니다. 예. 종소는 제가 맡겠지만 문중 실무는 어르신이 하십시오. 그게 문중을 위한 길이니까. 방망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도령은 그대로 마당을 걸어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박도령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맞았다. 영감, 정말 종손이 되셨다며요? 응. 마을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요. 방망길이 무릎 꿇었다고. 박도령은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았다. 아내가 물 한 그릇을 떠왔다. 영감, 이제 좋은 날만 남았소. 박도령은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냥 마당을 바라봤다. 그럴까? 예. 정말 좋은 날만 남았을까?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요? 박도령이 한숨을 쉬었다. 종손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그럼요. 문중 사람들이 진심으로 날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증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걸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종가댁에서 사람이 왔다. 종손 어르신, 대소사가 있으니 나오십시오. 박도령이 종가댁으로 갔다. 사랑채엔 문중 어른들이 또 모여 있었다. 박도령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일어나 절을 했다. 종손 어르신,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다. 박도령은 어색하게 답례했다. 앉으십시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 문중 최고 어른이 입을 열었다. 종손,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네. 무슨 안건입니까? 올해 제사 일정을 정해야 하네. 그리고 문중 땅 분배도 다시 해야 하고. 박도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고 어른이 잠시 말을 멈췄다. 종손이 된 김에 문중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시게. 제가요? 그래. 종손으로서 앞으로 문중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박도령은 사람들을 둘러봤다.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기대하는 눈빛, 어떤 이는 의심하는 눈빛, 어떤 이는 무관심한 눈빛. 박도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저는 종손 자리를 탐낸 적이 없습니다. 30년을 박씨 문중 사람으로 살면서 제가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박도령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냥 사람 대접받는 것. 마루가 조용해졌다. 제사 때 뒷자리에 앉아도 괜찮았습니다. 땅을 조금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흉년 때 쌀 반 선만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박도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저 사람들이 저를 보며 비웃지 않았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박도령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제 종손이 됐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이게 제 자리라고 하니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박도령이 마루를 둘러봤다. 저는 다른 사람이 저처럼 살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문중에서 누구도 천대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적자든 서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최고 어른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건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법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박도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도 때문에 사람이 무시당한다면 그 법도는 바꿔야 합니다. 마루가 술렁였다. 그건 너무. 종손이 그런 말을 하면 최고 어른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종손, 예. 자네 뜻은 알겠네. 하지만 문중엔 오래된 규칙이 있네.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박도령이 천천히 말했다. 천천히 바꾸겠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최고 어른이 한숨을 쉬었다. 좋네. 자네가 종손이니 자네 뜻대로 해보게. 회의가 끝난 뒤 박도령이 마루를 내려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종손. 돌아보니 김초 씨였다. 무슨 일입니까? 김초 씨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게 전에 제가 실례를 했지요. 앞으론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초 씨가 허리를 굽혔다. 박도령은 그를 빤히 쳐다봤다. 초씨 어른. 예. 어른은 제가 종손이 되니까 태도를 바꾸시는 겁니까? 김초 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제가 종손이 아니었다면 계속 저를 조롱하셨겠죠? 아닙니다. 박도령이 고개를 저었다. 초씨 어른, 저는 어른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종손, 다만 문중일에서 배제하지도 않겠습니다. 어른이 하시던 일 그대로 하십시오. 박도령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김초 씨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며칠 뒤 박도령은 문중 땅을 다시 분배했다. 각 집안에 공평하게. 부자건 가난하건 적자건 서자건 똑같이. 사람들이 술렁였다. 이게 무슨. 서자한테도 똑같이 준다고? 한 어른이 항의했다. 종손, 이건 법도에 어긋납니다. 무엇이 법도에 어긋난다는 겁니까? 서자는 적자보다 적게 받는 게 규칙입니다. 박도령이 조용히 말했다. 그 규칙 누가 만든 겁니까? 그야 조상님들께서. 조상님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은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른이 얼굴을 붉혔다. 그래도 이건 너무. 박도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종손입니다. 종손의 결정을 따르십시오. 어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박도령은 마을을 걸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길 한쪽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박도령을 보더니 한 아이가 달려왔다. 어르신, 저희 아버지가 땅을 받았대요. 그래. 예. 우리 아버지 서자인데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받았대요. 아이가 방긋 웃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다시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박도령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다. 방망길이었다. 종손 어르신. 박도령이 멈춰섰다. 무슨 일입니까? 방망길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종손님을 3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박도령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도령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다만, 예, 어르신이 앞으로 어떻게 사시느냐가 어르신을 정의할 겁니다. 방망길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도령이 그의 옆을 지나쳐 걸었다. 저는 어르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달라지는 걸 막지도 않겠습니다. 방망길은 그 자리에 서서 박도령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며칠 뒤 종가댁에서 제사가 있었다. 박도령이 제사를 주관했다. 맨 앞자리에 앉았다. 제물을 차리고 절을 올렸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눴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다. 박도령 옆에 방망길이 앉았다. 종손, 예, 제가 문중 실무를 계속 맡아도 됩니까? 박도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저는, 어르신은 문중 일을 잘 아십니다. 그 능력을 문중을 위해 쓰십시오. 방망길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박도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술잔을 들어 조상의 위패에 올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도령에게 아내가 물었다. 영감, 방망길을 왜 용서하셨소? 용서한 게 아니야. 예, 용서는 안 했어. 다만 그 사람이 달라질 기회를 준 거지. 박도령이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나도 30년 동안 기회를 바랐어. 사람 대접받을 기회, 인정받을 기회. 방망길도 그런 기회가 필요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 아내가 박도령의 손을 잡았다. 영감은 참 좋은 사람이요. 박도령이 쓰게 웃었다.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누구도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박도령 종손 다음 달에 문중 규칙을 바꾼다던데? 뭘 바꾼다고? 서자도 적자랑 똑같이 대우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 종손이 결정한 거니까 따라야지 뭐.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박도령은 종손이었으니까. 한 달 뒤 문중 회의가 열렸다. 박도령이 새 규칙을 발표했다. 첫째, 서자와 적자의 땅 분배를 동등하게 한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둘째, 제사 자리 배치를 신분이 아닌 나이 순으로 한다. 술렁임이 커졌다. 셋째, 문중 회의에서 모든 사람이 발언권을 갖는다. 최고 어른이 손을 들었다. 종손, 그건 너무 급진적이지 않은가? 급진적입니까? 박도령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자는 것뿐입니다. 최고 어른이 한숨을 쉬었다. 좋네. 자네 뜻대로 하게. 박도령이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도령이 마루를 내려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종손. 돌아보니 한 젊은이였다. 서자 출신이었다. 무슨 일인가? 젊은이가 허리를 굽혔다. 고맙습니다. 뭐가?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젊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평생 뒷전에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박도령이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가 고마워할 필요 없네.
이건 당연한 거니까. 젊은이가 고개를 숙였다. 박도령은 그를 지나쳐 마을로 걸어갔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박도령은 그 하늘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박도령은 종손 자리에서 문중을 조용히 이끌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따랐다. 어느 가을날 문중 제사가 있었다. 박도령이 제사를 주관하고 사람들이 절을 올렸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자리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농사는 괜찮았네. 그러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받으니 모두 열심히 하더군. 한 어른이 박도령을 보며 말했다. 종손 덕이지. 박도령이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모두의 노력입니다. 방망길이 술잔을 들었다. 종손, 예, 한잔 하시지요. 박도령이 술잔을 받았다. 두 사람이 술을 마셨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편했다. 며칠 뒤 박도령은 마을 뒷산에 올랐다. 박상훈의 묘가 있는 곳이었다. 1년 전 박상훈의 유해를 이곳으로 모셔왔었다. 박도령이 묘 앞에 앉았다. 술 한 잔을 따라 땅에 부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박도령이 쓰게 웃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종손이 되고 나니 더 어렵네요. 박도령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아버지께서 저를 숨기셨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박도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할 수 없었고 아들을 남의 손에 맡겨야 했고 눈물이 흘렀다. 그 아픔을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박도령이 묘 앞에 절을 올렸다. 아버지, 편히 쉬십시오. 산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방망길이었다. 종손, 어르신도 성묘 오셨습니까? 방망길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상훈 어르신께 빌 게 있어서요. 무엇을요? 방망길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용서를 구하려고요. 박도령은 말이 없었다. 방망길이 쓰게 웃었다. 웃기죠? 제가 무슨 낯짝으로. 아닙니다. 종손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방망길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라도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아서. 박도령이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어르신, 예, 저는 어르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방망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도령이 방망길을 똑바로 봤다. 어르신이 이렇게 달라지신 것 인정합니다. 방망길의 눈이 흔들렸다. 박도령이 계속 말했다. 1년 동안 어르신께서 문중리를 열심히 하시는 걸 봤습니다. 서자들을 챙기시고 가난한 집을 도우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건 용서와는 다른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방망길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고맙습니다. 박도령은 대답 없이 산을 내려갔다. 마을로 돌아오니
집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초 씨였다. 종손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김초 씨가 허리를 굽혔다. 제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자 아이들도 똑같이 가르쳐야 합니까? 박도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전엔 서자는 예전은 예전입니다. 박도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배울 기회를 주십시오. 김초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김초 씨가 돌아서 걸어갔다. 박도령은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그날 밤 박도령은 아내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다. 영감. 응. 행복하소? 박도령이 아내를 돌아봤다. 글쎄, 예. 행복한지는 모르겠어. 다만 박도령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음이 편해. 편하다뇨? 응.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아내가 박도령의 손을 잡았다. 영감은 좋은 종손이요. 그럴까? 그럼요. 마을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박도령이 쓰게 웃었다. 1년 전엔 날 비웃던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는 법이요. 박도령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뭐가요? 그동안 힘든 일 많았을 텐데 옆에 있어줘서. 아내가 박도령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린 부부잖소.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다. 박도령은 문중을 잘 이끌었다. 서자 차별은 거의 사라졌고 가난한 집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중 사람들은 박도령을 존경했다. 박만길은 문중 실무를 성실히 맡았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사람이 됐다. 김초 씨는 서자 아이들도 열심히 가르쳤다.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봄날 박도령은 다시 뒷산에 올랐다. 박상훈의 묘 앞,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의 묘를 함께 썼다. 1년 전 어머니의 유해를 찾아 아버지 옆에 모셔왔었다. 박도령이 두 묘 앞에 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이제야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박도령이 술을 따라 땅에 부었다. 평생 떨어져 계셨는데 이제라도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박도령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두 묘를 바라봤다. 저는 두 분의 아들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천한 피라고 사람들이 말했지만 저는 두 분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박도령이 눈물을 닦았다. 두 분 편히 쉬십시오. 산을 내려오는데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작은 초가집들, 농박, 사람들, 박도령의 마을이었다. 아니, 박도령이 지켜야 할 곳이었다. 박도령은 마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박씨 종손 박도령. 바람이 불었다. 천한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 박도령이 산을 내려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적자아이, 서자아이, 함께 어울려 놀고 있었다. 박도령을 보더니 한 아이가 달려왔다. 어르신, 응? 저희 아버지가요, 이번에 과거 시험 본대요. 오, 그래? 예. 서자라도 과거 볼 수 있다고 어르신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며요. 아이가 방긋 웃었다. 박도령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열심히 하면 누구든 될 수 있단다. 저도요? 그럼 너도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아이가 신나서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박도령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감 오셨어? 응. 밥 먹읍시다. 박도령이 마루에 앉았다. 아내가 밥상을 들고 나왔다. 영감. 응. 오늘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뭐라고? 우리 문중이 다른 마을 본보기가 됐다고요. 박도령이 밥을 떴다. 본보기라니. 서자 차별 없애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런 거 보고 다른 마을에서도 따라한대요. 박도령은 대답 없이 밥을 먹었다. 아내가 웃었다. 영감은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하긴. 박도령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걸 바랐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요. 아내가 박도령의 손을 잡았다. 30년을 천대받으며 살았는데 남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위해 사니까요. 박도령이 아내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예. 혼자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감.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박도령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가득했다. 나는 누구인가? 예전엔 그 질문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답을 알았다. 나는 박상훈과 한 여인의 아들, 박시종손. 그리고 박도령이 조용히 웃었다. 그냥 사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박도령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세월이 흘러 박도령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다. 옛날에 말이야, 천안피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었다는구나. 그랬어요? 그래.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종손이었대. 와,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야. 종손이 되고 나서도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진 않았지만 기회는 줬다고 해. 왜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었대. 그래서요? 그래서 그 마을은 변했어. 누구도 천대받지 않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마을이 됐대. 우와, 그 사람 이름이 뭐였는지 아니? 뭔데요? 박도령. 천안피라 불렸지만 끝까지 사람으로 산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대대로 전해졌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